크당탕하는 격렬한 소리와 함께 자금성 무영전의 대리석 바다 위로 거구의 사내가 거칠게 꼬꾸라집니다. 한 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다는 당대 만주족 최고의 무장, 섭정왕 오배였습니다. 그의 목과 팔다리를 무섭게 짓누른 이들은 다름 아닌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황궁 안에서 어린 황제의 놀이 상대를 하던 귀족 자제들이 이 거대한 괴물을 사냥하는 사냥개로 돌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오베가 고개를 들어 옥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불과 16살이 된 소년 황제 간이제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베는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폐하, 이것이 정녕 선황의 고명 대신인 저에게 하실 짓입니까? 황제를 등에 업고 천하를 주무르던 권력자의 비참한 몰락이자 향후 130년간 이어질 대청제국 전성기의 서막을 알리는 강렬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대륙의 주인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금성은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손치제가 젊은 나이에 천연두로 급사하면서 겨우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옥저에 앉은 간이제의 주변에는 온통 늑대들 뿐이었습니다. 컨왕이 남긴 4명의 보정 대신 중에서도 오배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조정의 모든 인사를 독단으로 처리했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관료들은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어린 강희제는 그 잔혹한 폭정 속에서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황궁의 깊은 어둠 속에서 어린 황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스스로를 감추고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제국의 역사를 바꾸는 숨막히는 서사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희제는 철저히 유약한 소년인 척 연기했습니다. 오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정의 정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황궁 마당에서 또래의 만주족 귀족 아이들을 모아 포고라는 만줄 전통 씨름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배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나라를 이끌 황제라는 자가 저러고 놀고만 있으니 이 제국의 앞날은 결국 이 오배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지만 그것은 오배의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강희제가 모은 아이들은 단순한 놀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오배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된 황제의 비밀 결사대였습니다. 소년들은 씨름을 빈자하여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고 거구를 쓰러뜨리는 연격 기술을 매일같이 연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명의 날, 강희제는 단독으로 보고할 일이 있다며 오배를 무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궁에 들어선 오배를 향해 강희제는 나직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배! 네 죄가 무엇인지 네가 정녕 모른단 말이냐? 그 말이 신호가 되어 사방의 휘장 뒤에서 10대 소년들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오배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천하의 오배도 예상치 못한 기습과 소년들의 조직적인 연격에 허무하게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밧줄에 묶인 오배가 억울하다는 듯 윗옷을 찢어발기며 온몸의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 흉터들은 다름 아닌 폐하의 조부와 부친을 위해 내가 전장을 누비며 얻은 훈장입니다. 내가 어찌 반역을 꿈꾸겠습니까? 순간 대신들은 오배의 기세에 눌려 침묵했지만 16살의 어린 군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강희제는 오배의 공을 인정하여 사형 대신 종신형을 내리고 그의 가산을 정몰하며 조정에 가득했던 오배의 파벌을 단숨에 숙청해버렸습니다. 8살에 즉위하여 권력자들의 눈치 속에서 숨죽여 살던 소년이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한 황권을 쟁취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자금성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온 천하에 증명되었지만 젊은 황제의 앞날에는 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쿵쾅거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반란군의 기세에 자금성의 조정은 공포 속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의 대륙을 바쳤던 한족 장수들이 이제는 거꾸로 청나라의 목을 겨누며 거대한 반란의 칼날을 뽑아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과거 사내관의 문을 열어 만주족을 입성시켰던 평서왕 오삼계가 있었습니다. 오삼계는 변발을 잘라버리고 명나라의 의복을 다시 입으며 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오랑캐들을 대륙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한족의 천하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대륙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오삼계의 손에 넘어갔고 자금성의 만주족 대신들은 두려움에 떨며 강희제에게 매달렸습니다. 폐하, 지금이라도 오삼계에게 대륙의 남쪽을 떼어주고 당장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만주로 돌아가는 길이라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겨우 20살이 된 젊은 황제 강희제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궁의 깊은 어둠 속에서 대신들은 내려다보는 강희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화친이라니, 그 무슨 나약한 소리인가? 오삼계는 이미 한번 주인을 배신한 자다. 그런 자와 타협이란 절대 없다. 만약 저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제국은 쪼개질 것이고 우리 만주족은 다시 저 척박한 북방의 벌판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 친히 이 반란을 진압하여 천하의 대청제국의 위엄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사실 이 거대한 비극을 촉발한 것은 다름 아닌 강희제 자신의 방침이었습니다. 강희제는 대륙 남부를 장악하고 막대한 군사력과 세금을 독점하며 왕처럼 군림하던 3명의 한족 번왕들, 즉 3번을 철폐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던졌던 것입니다. 주변의 노련한 대신들이 시기상조라며 말렸지만 강희제는 제국 안에 또 다른 독립국가가 존재하는 모순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난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전황은 청나라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오삼계의 평서번뿐만 아니라 상지신의 평남번, 경정충의 정남번까지 가세하면서 남중국 전체가 반란의 불길 속으로 처참하게 타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몽골 부족들까지 북방에서 호응할 기세를 보이자 자금성은 고립무원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만주족 군대의 핵심인 팔기군은 오랜 평화 속에서 이미 군기가 빠져 있었고 오삼계의 노련한 철기군 앞에서는 낙엽처럼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매일 아침 조정에는 패전의 비보만이 날아들었고 대신들의 원망은 젊은 황제에게 향했습니다. 폐하가 무리하게 번을 철폐하려 하셨기에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당장 주동자들을 처형하고 오삼계에게 사죄하십시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20살의 강희제는 괴물 같은 정신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신들의 나약한 소리를 단칼에 잘라버리고 전국의 군사물자와 보급로를 직접 챙기며 밤을 새워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강희제는 반란군 연합의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오직 개인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뭉친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서로를 의심하고 분열할 것이다. 강희제는 즉시 이간책을 구사했습니다. 오삼계를 제외한 다른 번왕들에게는 반란을 포기하고 투항하면 죄를 묻지 않고 지위를 유지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지시한 것입니다. 반면 오삼계에게는 단 한 채의 자비도 없이 철저한 섬멸을 명령했습니다. 강희제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전선이 고착화되고
장기전으로 접어들자 거대한 연합전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3계의 눈치를 보던 다른 번왕들이 황제의 회율책에 흔들려 차례로 전선을 이탈하거나 청나라에 투항해버린 것입니다. 기세를 잡은 간이제는 만주족 8기군 대신 한족들로 구성된 군대인 노경을 전면에 내세워 반란군을 무섭게 압박했습니다. 한족의 반란을 한족의 군대로 막아내는 탁월한 용인술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끝에 마침내 노황제 오3계는 병사했고 반란군은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대륙을 피로 물들였던 3번의 난이 완전히 진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대역전극을 통해 강희제는 명실상부한 대륙의 유일한 지배자로 우뚝 섰으며 청나라는 비로소 오랑캐의 정권이 아닌 천하를 지배하는 진정한 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대만 해협의 한가운데 수백 척의 전함이 뿜어내는 한포 소리가 바다를 찌를 듯 울려 퍼집니다. 3번의 난을 진압하며 대륙을 평정한 간이제의 시선은 이제 바다 너머 푸른 섬 대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명나라의 부흥을 외치며 청나라의 끝까지 저항하던 정성공의 후예들이 거대한 해상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수군을 앞세워 청나라의 해안선을 끊임없이 약탈하며 제국의 명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은 바다 건너의 섬을 정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강희제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대만을 손에 넣지 못한다면 대륙의 남쪽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내 친히 바다의 빗장을 열어 제국의 마지막 가시를 뽑아낼 것이다. 강희제는 반란군 출신이지만 바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한족 장수 실랑을 수군 수장으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출신을 가리지 않고 오직 능력만을 보고 사람을 쓰는 강희제 특유의 용인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랑이 이끄는 청나라 함대는 팽오도 해전에서 대만의 정시 세력을 그야말로 처참하게 괴멸시켰습니다.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해상 요새가 무너지자 대만의 저항 세력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항복 문서를 바쳤습니다. 실랑이 무릎을 꿇은 적장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너희의 죄를 묻지 않고 한족의 풍습을 그대로 보존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대청의 백성이 되거라. 이로써 청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대만을 제국의 영토로 편입하며 남쪽 바다의 거대한 위협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제국의 북방 저 멀리 흑룡강 유역에서 정체불명의 거인들이 출몰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만주족의 발상지이자 신성한 영토인 그곳에 불을 뿜는 화승총과 거대한 도끼를 든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요새를 짓고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시베리아를 넘어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던 대제국 오라사, 즉 러시아의 코사크 기병대였습니다. 우피를 약탈하기 위해 만주족의 뒷마당까지 침범한 러시아의 야욕에 자금성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비리 앞다투어 외쳤습니다. 폐하,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굶주린 악마들과 같습니다. 당장 대군을 보내 저들의 기세를 꺾어야 합니다. 강희제는 북방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벌어질 장기전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서양 정교회 신부들을 통해 들여온 최신식 대포를 전선으로 전송했고 흑룡강을 따라 군량미를 보급할 수 있는 거대한 수로망을 구축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러시아가 구축한 알바진 요새를 겹겹이 포위하고 무차별적인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만주족 철기군과 압도적인 화력 앞에 당황한 러시아 군대는 결국 요새를 버리고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강력한 군대마저 강희제가 이끄는 대청제국의 기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격렬한 충돌의 끝에 일구어낸 것이 바로 역사적인 네르친스크 조약이었습니다. 강희제는 서양 신부들을 통역관으로 내세워 러시아와 대등한 외교 협상을 벌였습니다. 평등한 국제 조약의 형태로 흑룡강과 외흥알령 산맥을 잇는 명확한 국경선에 확정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청나라가 서양 열강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제국의 북방 한계를 명확히 한 위대한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남으로는 대만을 푸른 바다를 품고 북으로는 러시아와의 거대한 국경을 확정 지으며 강희제는 대청제국의 거대한 영토적 기반을 마침내 완성해냈습니다. 그러나 대륙이 이토록 찬란한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바다 건너 조선의 황실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보지 못한 채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불씨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몰아치는 한양의 궁궐 깊은 방 안. 의문의 고열 속에서 신음하던 세자가 끝내 거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조의 장자이자 청나라 심양에서 9년이라는 기나긴 인질 생활을 버텨내고 돌아온 소현세자였습니다. 그의 온몸은 검게 변해 있었고 눈과 코, 입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독살당한 듯한 참혹한 몰락이었습니다. 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바라보는 조정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대륙의 주인이 청나라로 바뀌는 거대한 문명의 대전환기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조선을 개혁하려 했던 젊은 선각자의 꿈이 그렇게 허무하게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목격한 심양의 풍경은 조선 4대 부들이 생각하던 오랑캐의 소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대륙 각지에서 몰려든 물산과 서양의 최신 과학기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이 역동적으로 소용돌이치는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자는 서양 신부 아담 샬과 교류하며 천문학, 지리학, 그리고 화포 제조술 등 조선을 바꿀 수 있는 지식들을 스폰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거대한 포부를 품었습니다. 조선이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저 오랑캐라 멸시하던 청나라의 강성함을 인정하고 저들의 뛰어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세자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닌 아버지 인조의 서슬퍼런 의심과 질시의 눈빛이었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향해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정녕 오랑캐의 소굴에서 정신을 잃었구나. 저들의 해괴한 물건들을 들여와 이 나라의 성스러운 법도를 통째로 무너뜨리려는 것이냐? 참전도의 굴욕 이후 청나라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와 분노에 짓눌려 있던 인조의 눈에 청나라의 세련된 문물을 칭송하는 아들은 왕위를 위협하는 잠재적 반역자이자 청나라의 첩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황실의 잔혹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조정을 저주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으며 세자의 어린 아들들은 머나먼 제주도로 유배되어 쓸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나라를 이해하고 이용하려 했던 유일한 혈통이 완전히 뿌리 뽑힌 것입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왕실의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었던 마지막 빗장이 처참하게 부서진 사건이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조선의 조정은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층인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무능으로 일어난 병자호란의 치욕을 가리기 위해 오히려 더욱 강고한 성리학적 명분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청나라는 여전히 멸망해야 할 오랑캐이며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만이 조선의 유일한 정의라는 기괴한 환상이
조정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소현세자의 동생 효종 역시 아버지 인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했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거칠게 표출해야만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려 했던 눈은 감겨버렸고 제국의 변화를 외면한 채 복수라는 거대한 감정의 늪에 빠진 조선은 그렇게 우물안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륙에서는 강희제가 3번의 난을 진압하고 대만을 정복하며 불멸의 대전성기를 열어가고 있을 때 조선의 왕과 사대부들은 자금성의 진짜 실체를 보지 못한 채 무모하고도 처절한 동상이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덕궁의 깊은 방 안, 조선의 왕 효종과 당대 최고의 유학자 송시열이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조차 숨을 죽인 긴장감 속에서 효종은 비장한 어조로 가슴 속에 묻어둔 거대한 야망을 꺼내어 놓았습니다. 한림, 내 친히 군사를 기르고 무기를 정비하여 저 자금성의 오랑캐들을 치고 명나라의 원수를 갚으려 하오. 나라의 치욕을 싣는 이 위대한 길에 그대가 앞장서 주시오. 하지만 왕의 뜨거운 열망을 바라보는 송시열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효종은 서슬퍼런 칼날을 가하며 대륙을 치겠다는 진짜 전쟁을 꿈꾸고 있었지만 송시열과 사대부들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북벌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조선을 지배하던 두 권력자가 결코 좁혀질 수 없는 무모한 동상이몽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효종의 가슴속에는 삼전도의 피눈물과 청나라 심양에서 형 소현세자와 함께 보낸 8년의 세월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그는 오직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북벌에 조선의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군사들을 가혹하게 훈련시켰고 성벽을 보수했으며 비밀리에 강력한 조총과 화포를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심지어 오랑캐의 기세를 꺾겠다며 조선의 군복을 만주족의 기동성 있는 복장으로 바꾸는 파격적인 개혁까지 감행했습니다. 효종은 진심이었습니다. 청나라의 대륙 장악이 아직 불안정하다고 판단한 그는 기회만 온다면 압록강을 건너 자금성으로 진격하겠다는 거대한 환상을 현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조정을 장악한 서인 세력의 영수 송시열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외친 북벌은 청나라와 진짜 전쟁을 벌이자는 군사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함으로써 사대부들의 성리학적 명분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왕권을 견제하며 서인 정권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송시열은 효종이 무리하게 군사력을 키우며 진짜 전쟁을 준비하려 할 때마다 교묘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하, 청나라를 치는 것은 대의에 부합하나 지금은 군사를 움직일 때가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스스로 덕을 닦고 성리학적 법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이니 내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북벌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이 기묘한 동상이몽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향한 거대한 덫이 되어 갔습니다. 효종은 사대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송시열의 명분론을 전면에 내세워야 했고 송시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의 무모한 북벌 의지에 장단을 맞춰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목했습니다. 조선이 궁궐 안에서 명분과 복수라는 달콤한 환상 속에 갇혀 있을 때 바다 너머 청나라는 젊은 천재군주 간이제의 지휘 아래 3번의 난을 진압하고 대만을 정복하며 단 한치의 빈틈도 없는 무적의 대제국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철기군과 수만 명의 노경이 대륙을 종횡무진하는 동안 조선의 군사력은 그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이 무모한 질주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북벌의 대업을 완성하겠다며 온 힘을 쥐어짜던 효종이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0년 만에 의문의 종기 치료 도중 급사하고 만 것입니다.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그가 공들여 쌓아 올렸던 군사적 북벌의 꿈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왕이 사라진 자리에도 송시열 그리고 사대부들의 환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효종의 죽음을 기점으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처절한 예속 논쟁을 벌이며 조선을 거대한 이념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대륙의 진짜 변화를 외면한 채 명분이라는 유령과 싸우던 조선의 조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기른 조총수들을 청나라의 부름에 따라 낯선 북방의 전장으로 보내야 하는 기막힌 역사적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탕탕하는 거친 총성이 북방에 얼어붙은 흑룡강 벌판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자욱한 화양 연기 속에서 푸른 눈을 한 러시아의 코사크 기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들을 향해 귀신 같은 솜씨로 조총을 겨누고 있는 사내들은 청나라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양에서 수천리 떨어진 북방까지 진집되어 온 조선의 정예 조총수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장수 변급이 군사들을 독려하며 외쳤습니다. 적들의 화력이 막강하니 절대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마라. 조선 조총의 매운맛을 저 서양 귀신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다. 복수를 꿈꾸던 군대가 도리어 원수의 방패가 되어 싸워야 했던 역사의 아이러니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영토를 확장하던 청나라 강희제가 북방의 복병 러시아를 만나 고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화승총과 요새 방어망에 8기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청나라 조정은 뜻밖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병자호란 때 자신들을 가장 괴롭혔던 조선의 막강한 조총부대를 떠올렸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거만한 태도로 조선 조정에 황제의 칙서를 들이밀었습니다. 황제 폐하의 명령이다. 흑룡강에 출몰한 오라사라는 서양 귀신들을 소탕해야 하니 조선은 즉시 가장 뛰어난 조총수들을 선발하여 북방으로 파견하라.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대국의 무서운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조정은 거대한 패닉 속에 빠졌습니다. 효종과 사대부들이 매일 밤낮으로 외치던 북벌은 결국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대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청나라를 돕기 위해 파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사대부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왕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오랑캐의 사냥개가 되어 저 낯선 땅에서 피를 흘려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 속에서 조선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만약 파병을 거부했다가는 청나라의 대군이 다시 압록강을 건너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효종은 피눈물을 삼키며 변급과 신류를 장수로 삼아 조선 최고의 조총수들을 북방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차례의 나선 정벌에서 조선의 조총수들은 그야말로 신화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시 러시아 군대는 덩치가 크고 사나웠지만 조선 군대의 치밀한 사격술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었습니다. 조선의 군사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저격할 정도로 정밀한 사격 실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흑룡강에 떠있는 러시아의 전함 위로 불화살과 총탄을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청나라 장수들은 조선 군대의 엄청난 전투력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조총수들은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저들이 쏘는 총탄은 단 한 발도 빗나가는 법이 없다. 조선의 맹활약 덕분에
청나라는 러시아의 침략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북방의 영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전보를 울리며 고국으로 돌아오는 조선 군사들의 마음은 씁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겼지만 그 결과는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오랑캐 청나라의 전성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준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명분이라는 허상에 갇혀 북벌이라는 가짜 꿈을 꾸는 동안 청나라는 조선의 군사력까지 철저하게 이용하며 대제국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괴한 전쟁의 승리는 조선 지배층의 눈을 뜨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조총이 세계 최고라는 헛된 자부심만 심어주며 조선을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대승을 거두고 기고만장해진 자금성의 강희제 앞에는 제국의 미래를 피로 물들일 가장 잔혹한 가문의 비극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금성의 깊은 밤, 늙고 병든 황제 강희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황궁의 창밖을 내다봅니다. 평생 동안 대륙을 호령하며 3번의 난을 진압하고 대만을 품었으며 러시아마저 무릎 꿇린 위대한 천재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손에 쥔 이 위대한 영웅도 자식 농사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십 명의 아들들이 옥좌라는 단 하나의 고기를 차지하기 위해 늑대처럼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희제가 핏발선 눈으로 탄식하듯 나직하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천하는 평정했으나 내 집안 하나 다스리지 못했구나. 자식들이 나를 황제가 아닌 그저 치워야 할 걸림돌로 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제국의 위대한 정점이자 가장 찬란한 번영의 시기에 황실 내부에서는 가장 잔혹한 피해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강희제가 너무 오래 살았고 너무 능력이 뛰어났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희제는 황실의 안정을 위해 겨우 2살이었던 차남 윤잉을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황태자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완벽한 후계자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권력을 쥐고 옥좌를 지키자 황태자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어둠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아버지는 물러날 생각을 안 하시는구나. 과연 내가 저 자리에 앉을 수는 있는 것일까? 기다림에 지친 황태자는 서서히 비뚤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남몰래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며 아버지를 몰아낼 반역을 모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희제의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희제는 눈물을 흘리며 대신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황태자 윤잉은 조종의 법도를 더럽히고 불효를 저질렀으니 오늘부로 그 직위를 박탈하고 폐위하노라. 황태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자금성은 순식간에 거대한 지옥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강희제에게는 유능하고 야심만만한 아들들이 무려 20여 명이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은 저마다 파벌을 형성하여 서로를 모함하고 투서지를 일삼았습니다. 큰아들은 황태자를 저주하기 위해 무당을 불러 인형의 바늘을 꽂다가 걸려 유배되었고 다른 아들들도 황제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형제들의 치부를 사정없이 까발렸습니다. 황궁은 더 이상 따뜻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밥상에 독이 들지 않았는지 의심해야 하는 처절한 전쟁터였습니다. 강희제는 아들들이 보낸 첩자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매일 밤 침소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늙은 황제는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아들들의 얼굴을 보며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놈들 중 누가 나에게 독약을 먹이려 할지 모른다. 저 눈빛들은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옥자를 뺏기 위한 사냥감으로 보고 있구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배신감 속에서 강희재의 건강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금성의 깊은 밤, 황제의 침전인 창춘원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륙을 지배했던 위대한 강희재가 마침내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침전 밖에서는 무기를 든 군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황희 계승을 두고 벌어진 아홉 아들들의 잔혹한 전쟁, 이른바 구자탈적의 마지막 결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아들들의 시선은 대신 윤과다의 입으로 향했습니다. 강희재의 마지막 유언을 전할 유일한 열쇠를 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윤과다가 엄숙한 표정으로 황제의 고명 칙서를 펼쳐들고 외쳤습니다. 황사자, 사황자 윤진을 황태자로 삼아 옥절을 잊게 하라. 순간 현장에 있던 황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조정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인물이 제국의 차기 지배자로 선포되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후계 구도에서 가장 앞서가던 인물은 14왕자 윤티였습니다. 그는 군사적 재능이 뛰어나 강희재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으며 대장군왕에 임명되어 변방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14황자가 다음 황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반면 사왕자 윤진은 조정에서 뚜렷한 파벌도 없었고 그저 불교에 심취한 채 황궁 한 구석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서로를 모함하고 피를 흘리며 싸울 때 그는 유약하고 욕심없는 사내인 척 연기를 하며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희재가 숨을 거두는 그 운명의 날, 사왕자 윤진의 숨겨둔 발톱이 번개처럼 자금성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미리 포섭해둔 보군 통령 윤과다를 움직여 베이징의 모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연락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변방에 있던 강력한 경쟁자 14황자가 군대를 이끌고 도성으로 진격해 오기도 전에 황궁 내부를 군사력으로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형제들은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다. 넷째 형놈이 유언장을 변조하여 옥자를 찬탈한 것이 틀림없다. 14황자에게 황위를 넘긴다는 유언장의 글자를 고쳐서 사황자로 바꾼 것이다. 이 황위 찬탈설은 후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만주족의 칙서는 한문래 만주어를 동시에 표기하기 때문에 글자 한두 개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당시 형제들에게 그런 논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샤왕자는 그저 아버지를 독살하고 자리를 빼앗은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8째 황자와 9째 황자를 비롯한 유력한 경쟁자들은 새로 즉위한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대놓고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성의 조정은 황제의 즉위식 이후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사내의 진짜 정체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옥저에 앉은 사황자, 즉 새로운 황제 옹정제는 강희재와 같은 인자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피조차 서슴지 않고 흘릴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냉혹하고 치밀한 권력의 괴물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혹과 반발을 내려다보는 옹정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나를 찬탈자라 부르며 흔드는 자들이 있군. 좋다. 정녕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피로써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제 자금선은 간이제의 찬란한 빛을 지나 오직
공포와 효율만이 지배하는 잔혹한 청소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자금성의 옥좌에 앉은 옹정제의 서슬퍼런 눈빛이 조정의 대신들을 매섭게 훑고 지나갑니다. 황제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을 찬탈자라 비웃으며 황권을 흔들던 형제들을 향해 가차없는 피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인물들은 구자탈적의 중심에서 자신과 끝까지 대립했던 8째 황자 윤사와 9째 황자 윤당이었습니다. 옹정제는 그들의 황실 족보를 무자비하게 찢어발디고 성씨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이 자들은 황실의 성스러운 피를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짐승들이다. 오늘부로 8황자의 이름은 악이나 9황자의 이름은 세세로 부르도록 하라. 한때 천하를 호령하겠다며 거만하게 굴던 황자들을 단숨에 가축의 신세로 추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옹정제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와 돼지로 명명된 형제들을 어둡고 좁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사방을 높은 담장으로 막아 햇빛조차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형제들은 서서히 미쳐갔습니다. 옹정제의 직속 밀정들은 매일같이 감옥을 찾아와 그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여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결국 8황자와 9황자는 감옥 안에서 의문의 독살 혹은 급사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친형제들을 짐승처럼 대하며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이 잔혹한 숙청극을 보며 자금성의 모든 대신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황제를 도왔던 공신들 역시 이 피해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단위죄의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보군통령 윤과다와 서북방의 반란을 진압하며 황제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대장군 연겐요가 다음 타깃이 되었습니다. 특히 연겐요는 자신의 군사적 공을 믿고 황제 앞에서도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은밀하게 연겐요의 주변 인물들을 포섭하여 그의 죄상을 무려 90여 가지나 엮어냈습니다. 그리고 연겐요에게 차가운 사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짐의 은혜를 잊고 하늘을 찌를 듯 오만하게 굴었으니 이 사약이야말로 네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다. 정점에 서 있던 대신들이 황제의 손짓 한 번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숙청은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옹정제는 황권을 위협하는 그 어떤 작은 불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계산된 정치를 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공신들의 피로 조정의 모든 반대파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헌제는 마침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황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황제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잔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금성을 피로 물들이며 자신을 반대하던 괴물들을 모두 사냥해버린 군주 옹정제의 다음 행보는 놀랍게도 향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제국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가장 거대한 부품으로 밀어넣으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헌제보다도 지독하고 완벽한 독재 정치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성의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도 양심전의 창문은 대나처럼 환하게 밝아 있습니다. 옥좌에 앉은 옹정제는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산더미처럼 쌓인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하루에 고작 서너 시간만 잠을 자며 매일 수십 장에 달하는 비밀 보고서에 붉은 먹물로 직접 답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국의 관료들이 황제에게 직접 올리던 비밀 상소, 주접이었습니다. 관료가 올린 보고서 밑에
옹정제가 직접 갈겨 쓴 붉은 글씨, 즉 주저버지는 신하들에게 저승사자의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옹정제는 상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짐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짐을 속이려 하지 마라. 속이는 자에게는 오직 죽음뿐이다. 밤낮을 잊은 채 제국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던 황제의 집요함 속에서 신하들의 명줄을 죄는 완벽한 공포 정치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기존의 매각과 정부 기구들이 지나치게 비배하고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하들이 무리를 지어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던 것입니다. 이에 황제는 황궁 한 구석에 군기처라는 아주 작고 초라한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무실이었지만 이곳은 청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핵심 권력기구로 돌변했습니다. 옹정제는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소수의 대신들만을 군기처로 불러 모아 비밀리에 정치를 논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황제의 명령이 군기처를 통해 전국으로 번개처럼 내리꽂히자 기존 대신들의 권력은 순식간에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파벌을 만들어 황권에 도전하는 길을 원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황제의 공포정치를 완성한 활용점정은 바로 전국에 촘촘하게 뿌려진 비밀 밀정망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지방의 말단 관리부터 대지주, 심지어 조정 대신들의 집안 노비들까지 밀정으로 포섭하여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대신이 어젯밤 집에서 누구와 술을 마시며 황제를 원망했는지, 어떤 관리가 시장에서 뇌물을 받았는지가 고스란히 주접을 통해 황제의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루는 한 대신이 집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카드를 한 장 잃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대신에게 옹정제가 빙그레 웃으며 소매 속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어 주었습니다. 어제 잃어버린 카드가 이것 아니더냐? 친구들과 노는 것은 좋으나 짐의 눈앞에 비밀은 없는 법이다. 대신은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꿇어앉았습니다. 내가 내 집 안방에서 하는 행동까지 황제가 다 알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공포가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공포 정치의 이면에는 제국의 고질적인 썩은 고름을 짜내겠다는 옹정제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황제는 강희제 말년의 미스난 행정 때문에 국고가 바닥나고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진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옹정제는 세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지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부패한 관리들의 재산을 가차없이 몰수하여 국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관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준 공평한 군주였던 것입니다. 옹정제는 신하들을 향해 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짐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백성을 위해 피를 흘리며 일하도록 하여라. 황제 스스로가 일중독자가 되어 제국을 쥐어짜자 청나라는 무서운 효율성을 발휘하며 전성기의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밤낮으로 자신을 혹사하던 냉혈한 군주의 육체도 서서히 안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금성 깊은 곳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밤새 주접을 검토하며 멀쩡하게 정무를 보던 황제 옹정제가 날이 밝자마자 침전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슬퍼런 눈빛으로 대신들의 목숨을 쥐고 흔들던 절대군주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자금성의 조정은 순식간에 거대한 혼란과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황제의 온몸은 기묘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리 정정하시던 폐하께서 어째 하루아침에 분거하신단 말인가? 누군가 폐하의 음식에 독을 탄 것이 분명하다. 제국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냉혈한 군주의 마지막은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옹정제의 죽음을 둘러싸고 민간에서는 끔찍한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과거 황제에게 잔혹하게 숙청당한 반청열사 여류량의 손녀 려사낭이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한밤중 자금성의 담을 넘어 황제의 침전에 잠입했다는 야사였습니다. 소문은 려사낭이 단칼에 옹정제의 목을 베어 달아났고 황실이 이 치욕을 감추기 위해 황제의 시신에 황금으로 만든 가짜 머리를 붙여 장례를 치렀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진짜 죽음의 원인은 황제의 집요한 일중독과 기괴한 취미에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평생 밤잠을 자지 않기 위해 불로장생을 구하는 도사들을 황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은과 납을 달고 만든 신비한 약, 즉 단약을 영양제처럼 매일같이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국을 완벽하게 통치하려던 황제의 집착이 수은중독이라는 비참한 독살로 스스로의 명줄을 끊어버린 꼴이었습니다. 황제가 급사하자 대신들은 서둘러 양심전의 옥좌 뒤에 걸려있는 거대한 액자, 정대광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옹정제가 생전에 숨겨둔 청나라 최고의 권력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밀건법의 상자였습니다. 옹정제는 아버지가 후계자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던 구자탈적의 비극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번제는 생전에 미리 다음 황제의 이름을 적은 조서를 2장 작성하여 한 장은 자신이 늘 품고 다녔고 다른 한 장은 양심전 정대광명 액자 뒤에 비밀 상자에 넣어 봉인해 두었습니다. 황제가 죽은 뒤 대신들이 상자를 열어 2 조서의 이름을 대조하여 후계자를 정하게 만든 철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대신들의 떨리는 손으로 상자가 열리고 조서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옹정제의 넷째 아들 보친왕 홍력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옹정제의 치밀한 밀건법 덕분에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 속에서도 자금성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정권을 이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형제들을 사냥하고 공포정치를 펼쳤던 냉혈한 아버지가 죽어서는 아들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옥좌를 선물해 준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27살에 젊고 영민한 황제 거룡제가 화려하게 등극했습니다. 이제 청나라는 옹정제의 차가운 공포의 시대를 지나 대륙의 모든 부와 문화가 폭발하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금성의 광활한 마당 위로 수만 명의 황금빛 철기군이 끝없이 줄을 지어 행진합니다. 그 장엄한 대열의 중심에서 대청제국의 전성기를 이끄는 황제 거룡제가 위풍당당하게 군사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강희제가 일구어낸 영토적 기반과 아버지 옹정제가 밤낮으로 일하며 국고에 쌓아둔 막대한 황금을 물려받은 행운의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거대한 갈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 조부 강희제를 위대한 성군이라 칭송하고 매 부친 옹정제를 치밀한 개혁가라 부른다. 그렇다면 이 걸륭의 이름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나는 조부의 위대한 그림자를 넘어 천하의 대청의 깃발을 영원히 꽂아 넣을 것이다. 스스로를 십전노인, 즉 10번의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끈 완벽한 영웅이라 부르며 대륙의 한계를 넓혀간 정복 군주의 위대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거룡제는 즉위하자마자 제국의 영토들을 확장하기 위해 서쪽과 남쪽의 거대한 장벽들을 향해 군대를 몰아쳤습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곳은 신강 유역에서 청나라를 끊임없이 위협하던 유목민족의 강자 준갈이었습니다. 그는 팔기군과 노경의 대군을 동원하여 준가르의 요새들을 그야말로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정복전쟁은 자비가 없는 학살과 숙청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황제는 장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준가르의 씨를 말려라. 제국의 서쪽 변방에 다시는 저 오랑캐들의 추악한 기운이 맴돌지 못하게 하라. 준가르가 멸망하자 그 넓은 땅은 새로운 영토라는 뜻의 신강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어 이슬람 세력인 회부까지 굴복시키며 청나라는 역사상 가장 광활한 서역의 영토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야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거룡제는 남쪽의 험준한 밀림을 뚫고 미얀마와 베트남으로 진격했고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베트의 고원지대를 넘어 네팔의 구르카족까지 무릎을 꿇렸습니다. 험난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 속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피를 흘렸고 막대한 군사비가 소모되었지만 거룡제는 결코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승전보가 날아올 때마다 황제는 자금성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며 자신의 무공을 과시했습니다. 보아라, 이 걸릉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천하의 모든 민족들이 넙죽 엎드려 조공을 바치고 있지 않느냐. 십전무공이라 불리는 10번의 대규모 원정을 통해 오늘날 중국 영토의 거대한 틀이 이때 완벽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이 찬란한 정복전쟁의 이면에는 그의 특유의 영민하고 세련된 통치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무력으로 영토들을 짓밟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복한 지역의 종교와 문화를 철저하게 존중해주는 영악함을 보였습니다.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를 제국의 스승으로 우대하며 티베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슬람 지도자들에게는 자치권을 부여하여 반란의 불씨를 잠재웠습니다. 완주족의 철기군, 한족의 관료조직, 그리고 서역의 종교적 권위까지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거룡제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전체의 거대한 황왕이자 제국의 정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강희제의 영토를 뛰어넘고 아버지 옹정제의 국고를 바탕으로 제국의 지평을 우주 끝까지 넓혀간 거룡제의 시대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번영의 극치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길은 이제 자금성으로 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위대한 십전무공이 대륙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제국의 도성 영경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황금과 서양의 은이 쓰나미처럼 몰려들며 제국의 눈을 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칠단 서양의 무역선들이 광동성 항구의 바다를 빽빽하게 가득 채웠습니다. 배의 밑창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은화들이 수만 상자씩 실려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서양 열강들이 오직 청나라의 귀한 물산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손에 넣기 위해 바다를 건너 몰려든 것입니다. 그들이 애타게 찾는 것은 청나라의 향기로운 차와 부드러운 비단, 그리고 신비로운 빛깔의 도자기였습니다. 서양의 귀족들 사이에서 청나라의 문물을 즐기는 차이나 매니아 열풍이 불자 전 세계에 유통되던 서양의 은은 그야말로 청나라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사정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광동의 무역을 독점하던 한족 상인들인 공행의 창고에는 매일같이 은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도성 영경의 황실 국고는 퍼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거룡제는 서양인들이 가져온 신기한 물건들을 보며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바친 정교한 태엽시계,
화려한 보석 박힌 오르골, 그리고 거대한 망원경들은 자금성의 정각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제는 신하들에게 호기롭고 거만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하라. 저 서양의 이방인들이 우리 대청의 차를 마시지 못하면 변비에 걸려 죽는다며 저렇게 은을 쌓아 들고 와 구걸을 하고 있구나. 우리 제국은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여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으니 저들이 바치는 은은 그저 황실의 정원을 꾸미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걸리움제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유통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막대한 양의 은이 청나라로 유입되면서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전성기의 정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부의 폭발은 제국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금이 넘쳐나자 거룡제는 백성들의 인두세를 영원히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렸고, 전국의 농민들은 세금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풍요를 노래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편해지자 제국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순식간에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금성의 깊은 밤은 서양의 은으로 사들인 화려한 촛불과 향락으로 매일같이 타올랐고, 거림제는 아버지가 물려준 국고를 아낌없이 쓰며 거대한 황실 정원인 원명원을 서양식 궁전 모양으로 더욱 화려하게 증축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어떤 열강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무적의 황금 제국이 완성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황금빛 번영의 이면에는 서서히 제국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대한 독소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돈이 흔해지자 팔기군과 만주족 귀족들은 과거의 야성적인 군인 정신을 잃어버린 채 사치와 향락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활을 쏘고 말을 타던 장수들은 손에 새장을 들고 다니며 기방을 드나들었고, 관료들은 더 많은 은을 챙기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매관매직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이 가져다준 달콤한 풍요 속에서 제국의 기초 체력이 소리 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웅장한 황금빛 천막이 가득한 열화의 피서산장 마당 위로 기이한 복장을 한 이방인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 바다를 건너온 영국 국왕 조지 3세의 특사 맥카트니 백작과 그의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청제국의 지배자 거리웅제에게 영국 국왕의 친서와 함께 최신식 증기기관 모형, 정밀한 천문 관측기 등 산업혁명의 정수가 담긴 거대한 선물들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자금성의 예부 관료들이 사절단을 향해 굳은 표정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황제 폐하를 아련하려면 마땅히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바닥에 찢는 고두례를 행해야 한다. 이것이 천하의 불변할 법도다. 맥카트니는 즉시 고개를 가로저으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우리는 대영 제국의 신하여 우리 국왕 폐하가 아닌 저 이방의 황제에게 어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찢는 굴욕을 감당한단 말이오. 세계사의 두 거대한 제국이 자금성의 앞마당에서 오만과 편견으로 충돌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기막인 설정 끝에 맥카트니가 영국식으로 한쪽 무릎만 꿇는 타협안으로 걸리웅제를 아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옥좌에 앉아 이들을 내려다보는 거룡제의 눈빛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황제의 눈에 서양인들이 가져온 정교한 기계들은 그저 신기한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거룡제는 영국 국왕에게 보내는 답서에 무섭도록 거만한 어조로 이렇게 적어내려갔습니다. 너희 왕이 머나먼 바다 너머에서 우리 문명을 사모하여 사절을 보낸 갸륵한 정성은 가상이 여긴다. 그러나 우리 대청제국은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여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 너희의 정교한 기계 따위는 필요 없으며
정식 무역을 허락해달라는 무모한 요구는 절대 들어줄 수 없으니 당장 이 섬나라 오랑캐들을 쫓아내거라. 메카테니 사절단은 단 한 가지의 외교적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쫓겨나듯 베이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목격한 청나라의 진짜 속살은 자금성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달았습니다. 메카트니는 자신의 일기에 청나라의 실체를 날카롭게 기록했습니다. 청나라는 겉보기에는 거대하고 웅장한 1등 전함 같지만 선장과 선원들이 오만에 빠져 있어 조만간 폭풍을 만나면 바다 위에서 산산조각이 날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군사들의 무기는 낙후되어 있고 관리들은 뇌물에 찌들어 있으며 백성들은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룡제가 오만함에 눈이 멀어 영국의 손을 거절하는 순간 청나라는 서구 열강과 대등한 관계로 근대화할 수 있었던 인류 역사상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었습니다. 이 황당한 거절의 소식은 바다 건너 영국 조정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영국인들은 자금성의 오만함에 치를 떨며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저 오만한 늙은 호랑이의 콧대를 꺾어버릴 기회를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전공법으로 무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다른 정치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저 대륙의 명추를 쥐고 흔들 것입니다. 청나라가 황금빛 전성기의 환상 속에 갇혀 서양을 미개한 오랑캐라 비우는 동안 조선의 사절단인 연행사들 역시 이 거대한 연경의 번화함과 서양의 그림자를 목격하며 자신들이 믿어왔던 세계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정신적 충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도성 연경의 중심가인 유리창 거리에 들어선 조선의 사신단, 연행사 일행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웅장한 정각들과 고층 건물들, 그리고 거리마다 넘쳐나는 수만 명의 인파와 화려한 물산들이 조선 선비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지배층인 사대부들은 방방곡곡에서 청나라를 오랑캐라 부르며 조만간 망할 정권이라 저주하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자금성의 현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문명보다도 거대하고 찬란했습니다. 연행사를 따라 나선 젊은 실학자 박제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 명분이라는 유령을 붙잡고 저들을 오랑캐라 비우는 동안 저들은 천하의 모든 부와 학문을 집어삼키며 저토록 강성해져 있었다. 대체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무물한 개구리였던 조선 선비들이 마주한 거대한 문명 앞의 충격과 처절한 반성의 통곡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여전히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며 청나라를 멸시하는 대보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경에 도착한 조선의 실학자 홍대용과 박제가가 목격한 것은 사대부들의 생각과는 100만 광년이나 떨어진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영경의 천주당에서 서양 신부들을 만나 정교한 천문 관측 기구인 혼천이를 보았고 파이프 오르간에서 울려 퍼지는 신비로운 서양의 음악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며 우주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라는 지구 자전설을 깨달은 실학자들의 뇌리에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홍대용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성리학적 세계관은 이 넓은 천하에서 한낱 좁은 먼지에 불과했구나. 오랑캐의 학문이라 배척하던 청나라와 서양의 지식이야말로 실제로는 백성들의 삶을 구원할 진짜 학문이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실학자들의 보찜 속에는 서양의 천문학 서적, 세계 지도, 그리고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레와 벽돌 제조법 등의 기술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살 길은 오직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붓벌이라는 허무맹랑한 환상을 당장 버리고 저 강성한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북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선은 영원히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양으로 돌아온 이들의 외침을 맞이한 것은 노론 대신들의 싸늘한 비웃음과 모함이었습니다. 저 젊은 놈들이 영경에 가더니 오랑캐 노랑내에 취해 성인의 법도를 더럽히고 있구나. 저 해괴한 물건들을 들여와 나라의 기강을 흔들려 하니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려 했던 선각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조선 조정을 지배하던 성리학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꺾여버렸습니다. 청나라의 번영을 배우자는 목소리는 사문난적이라는 무서운 칼날 앞에 숨을 죽여야 했고, 조선은 스스로 개혁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위대한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이 뜨거운 좌절 속에서도 당대 최고의 천재 문장가 박지원은 영경을 넘어 거륭제가 머물던 제국의 진짜 심장부 열학까지 추적해 들어가며 청나라의 속사를 낱낱이 파헤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거친 먼지를 뒤집어 쓴 조선의 천재 문장가 연암 박지원이 밤낮 없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압록강을 건너 영경에 도착하자마자 황제 거륭제가 머물고 있다는 만리장성 너머의 요새 도시 열하로 당장 오라는 황제의 급박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백 리의 험난한 고개를 넘는 지옥 같은 여정 속에서 박지원은 붓을 들어 눈앞에 펼쳐지는 제국의 진짜 속사를 미친 듯이 기록해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문제작인 열하일기였습니다. 박지원은 책의 서두에 조선 사대부들의 뼈를 때리는 날카로운 통찰을 적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청나라의 화려한 궁궐과 거대한 성벽만을 보고 감탄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대청제국의 진짜 강성함은 저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에 있다. 기와 조각 하나, 가축의 똥 하나도 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재활용하여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저들의 지독한 실용정신이야말로 청나라를 지배자로 만든 진짜 힘이다. 박지원과 홍대용이 파헤친 청나라의 얼굴은 조선 조정이 믿고 있던 오랑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홍대용은 연경의 선비들과 수개월 동안 서신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높은 학문적 깊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만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한족의 찬란한 문화와 사상이 오히려 더 세련되게 꽃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대용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머리에 변발을 하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으나 가슴 속에는 성인의 학문과 천하를 다스리는 대국의 시야를 품고 있구나. 이미 대륙은 만주족과 한족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 혼자 명나라의 좀비 같은 의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박지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나라의 물류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대륙의 도로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는 수만 대의 수레와 수로를 가득 채운 대형 선박들을 보며 조선의 고질적인 가난을 해결할 열쇠를 찾았습니다. 조선은 땅이 좁은 것이 아니라 수레가 다니지 못해 물산이 돌지 않으니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저 오랑캐들의 수레 제도를 당장 받아들여 상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혁신적인 보고서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이념에 덫에 걸려 전량 금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왕 정조마저 박지원의 문체가 성리학의 정통 문장론을 어지럽힌다며 반성문을 쓰라는 문체 반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실에 거대한 문명을 목격하고 온 천재들의 외침은 사대부들의 밥그릇 싸움 속에서 그렇게 차갑게 묻혀버렸습니다. 조선이 방구석에서 문체를 논하며
환상 속에 안주하는 동안 박주영과 홍대영이 목격했던 거룡제의 찬란한 전성기 이면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제국의 명주를 안쪽에서부터 갉아먹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괴물이 자금성의 권력을 통째로 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금성 문경전의 화려한 방 안에서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진주와 에메랄드가 가득 담긴 상자를 앞에 두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 화신이 간신히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 앞에 엎드린 지방의 총독은 식은땀을 흘리며 황제의 총신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화신은 원래 자금성의 일개 문지기 가마꾼에 불과했던 만주족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룡제의 눈에 들어 비서실장격인 군기 대신으로 벼락출세하더니 순식간에 제국의 모든 행정과 인사 권력을 통째로 움켜쥐었습니다. 거룡제의 총애가 하늘을 찌르고 있자 조정의 대신들은 황제가 아닌 화신의 발 아래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신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화신의 결재를 받지 않으면 황제 폐하께 상소 한 장 올릴 수 없다. 제국의 모든 관직이 그의 손에서 돈으로 사고 팔리고 있으니 대청의 명줄이 저 탐관오리의 소나기 속에서 무참히 썩어 들어가고 있구나. 거림제는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질수록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화신에게 모든 국정을 맡겨버렸습니다. 화신은 황제의 비위를 맞추는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거림제가 시를 지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찬사를 보냈고, 황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찔러보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국고를 털어 황제의 주머니를 채워주었습니다. 거룡제는 화신을 향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신, 그대만이 내 고독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유일한 충신이다. 짐의 눈과 귀가 되어 이 거대한 제국을 영원히 다스려다오. 황제의 이 절대적인 신임 속에서 화신은 제국의 고열을 사정없이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총독과 수무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여 화신의 집으로 은화를 실어 날랐고, 청나라에 청렴했던 관료 시스템은 단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붕괴해버렸습니다. 화신이 모은 재산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베이징 중심가의 황궁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진 그의 저택 지하 창고에는 은화만 수억 량이 쌓여 있었고, 전국의 수많은 전당포와 대포집, 그리고 거대한 토지들이 모두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화신이 몰락했을 때 정몰된 그의 가사는 당시 청나라 조정에 무려 15년치 세금 총액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오죽하면 대륙의 백성들 사이에서 화신이 한번 넘어지면 걸륭이 가득 먹고, 화신이 한번 쓰러지면 가경이 배부르다는 기가 막힌 유행어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전성기의 정점에 서 있던 대청제국의 내부가 화신이라는 거대한 탐관오리의 탐욕 속에서 시커먼 고름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더 큰 비극은 이 부패의 불길이 제국의 심장인 군대까지 완전히 태워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신과 그의 파벌들은 군인들의 군량미와 무기 정비 예산까지 중간에서 가차없이 빼돌렸습니다. 과거 대륙을 호령하던 만주족의 핵심 전력 8기군과 노경은 이제 이름만 군대일 뿐,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활줄조차 당기지 못하는 당나라 군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군장수들은 서류를 조작하여 가짜 병사를 만들어 군인 월급을 횡령하기에 바빴습니다. 거룡제가 십전무공의 화려한 환상과 서양의 은희,
가져다준 품효 속에 취해 옥자를 지키는 동안 화신이 만든 부패의 고름은 제국의 뿌리부터 사정없이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금성의 지배층들이 돈 세는 재미에 빠져 백성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을 때 대륙의 한편에서는 지옥 같은 착취를 견디다 못한 한족 백성들이 무서운 사상으로 무장한 채 제국의 목을 겨누는 거대한 반란의 횃불을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금성 문연각의 깊은 방 안, 수만 권의 책들이 사방의 벽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습니다. 걸륭제의 야심찬 명령으로 시작된 인류 역사상 최대의 편찬사업, 사고전서가 마침내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천하의 네로라 하는 한족 학자 수천 명이 동원되어 경학, 사학, 자학, 집학 등 세상의 모든 지식을 4개의 카테고리로 묶어 정리한 위대한 문화적 업적이었습니다. 걸륜제는 완성된 책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아라. 이 걸륭의 시대에 이르러 천하의 모든 학문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짐은 무공뿐만 아니라 문치에서도 역사의 정점에 선 군주다. 하지만 이 찬란한 지식의 탑 뒤편에는 한족의 영혼과 역사를 통째로 도려내기 위해 칼날을 휘두른 거륭제의 섯을 펄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고전서 사업의 진짜 목적은 세상의 모든 책을 한 곳에 모아 검열하겠다는 거대한 문화적 숙청이었습니다. 걸륭제는 학자들에게 천하의 모든 서적을 샅샅이 조사하여 황실로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주족을 오랑캐라 비판하거나 과거 명나라를 그리워하는 구절이 단 한 글자라도 들어있는 책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의 지식인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잔혹한 문자옥이었습니다. 황제의 검열관들은 돋보기를 들이대고 문장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았습니다. 폐하, 이 책에 청명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명나라를 청나라보다 위에 두어 우리 제국을 저주하려는 반역의 심보가 틀림없사옵니다. 검열관의 이 무서운 말 한마디에 수많은 학자들의 목숨이 날아갔습니다. 문자옥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한시를 지으며 바람풍, 자와 맑을청 자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청나라 조정은 이를 청나라를 풍자하려는 반역으로 몰아 가차없이 사형을 내렸습니다. 가혹한 처벌은 당사자에게만 멈추지 않고 그의 구족을 멸하고 고향의 스승과 제자들까지 연좌제로 묶어 변방의 노예로 보냈습니다. 한족 학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역사와 정치에 대한 논평을 완전히 중단했고 오직 옛 서적의 글자나 고증하는 고증학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조정이 원하는 대로 손과 발이 묶인 꼭두각시 학자들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융제가 사고전서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한족의 역사와 사상을 철저하게 지어나가는 동안 문자옥으로 파괴된 책만 무려 수천 종에 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 세계의 지식을 집대성한 찬란한 문화의 정점이었지만 실상은 만주족 정권의 안위를 위해 한족의 정신을 통째로 쇠사슬로 묶어버린 거대한 사상의 감옥이었던 셈입니다. 자금성의 군주들이 화려한 문치와 공포정치로 지식인들의 입을 막으며 대전성기의 환상 속에 취해 있을 때 조정의 눈을 피한 대륙의 척박한 땅 밑바닥에서는 문자를 모르는 무지한 한족 백성들이 도리어 무서운 종교적 사상으로 결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신과 탐관오리들의 착취의 피눈물을 흘리던 이들이 제국의 심장을 향해 거대한 반란의 불꽃을 터뜨릴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하얀 띠를 머리에 두른 채 거대한 함성을 지르며 노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손에는 녹슨 괭이와 죽창을 들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걸융제 말년, 제국의 서남부 오지인 사천성과 호북성 일대를 순식간에 피로 물들인 백년교의 난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미륵불이 하강하여 지옥 같은 차별과 화신의 착취 속에서 신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한족의 천하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무서운 종교적 선동이 대륙의 바닥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반란의 기세에 놀란 자금성의 거릉제는 즉시 제국의 자란이자 천하 무적이라 믿었던 황실의 정예 부대 8기군과 노경을 전선으로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 도착한 만주족 철기군의 모습은 자금성 대신들의 상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말을 타야 할 8기군 장수들은 비만과 사치에 찌들어 안장에 제대로 앉지도 못했고 군사들은 무기를 다룰 줄 몰라 백년교도의 축창 앞에서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오랜 평화와 화신의 부패 속에서 제국의 군대가 완전히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장수들은 전투에서 패할 때마다 조정에 가짜 승전보를 올리며 막대한 군사비를 횡령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걸융제는 침전에서 화신이 바치는 거짓 보고서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화신, 오늘도 우리 8기군이 저 도적놈들을 수만 명이나 참수했다고 하니 대청의 군사력은 여전히 천하무적이구만. 황제가 황금빛 환상 속에 갇혀 눈과 귀가 멀어 있는 동안 제국의 막강했던 군사 시스템은 안쪽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년교의 난은 제국의 정규군이 아닌 지방의 한족 지주들이 스스로 가산을 털어 조직한 의병 조직인 향군과 단련들에 의해 무려 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끝에야 겨우 진압되었습니다. 이 지독한 내전 속에서 청나라 조정이 탕진한 군사비는 국고의 명주를 완전히 끊어놓을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백성들은 정규군의 무능함과 추악한 약탈을 목격하며 황실에 대한 일말의 경외심마저 완전히 버렸고 한족 장수들은 스스로 군대를 움직여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군사적 실전 경험과 자신감을 남몰래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대청제국 전성기의 찬란한 겉껍질을 살짝 걷어내자 그 안에서 제국을 통째로 침몰시킬 거대한 균열의 마그마가 무섭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셈입니다. 배련교의 난이 남긴 상처는 깊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10번의 전쟁을 모두 이겼다며 십전무공에 오만에 취해 있던 묘황제 거륜제도 제국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백성들의 절규와 군대의 비참한 몰락 앞에서는 서서히 자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0년간 대륙을 지배했던 위대한 3대의 대전성기가 그 화려했던 막을 내리고 캄관오리 화신의 비참한 종말과 함께 청나라가 거대한 몰락의 소용돌이 속으로 추락하는 운명의 엔딩 시나리오가 자금성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자금성 태화전의 거대한 전면에서 백관들이 엎드려 통곡하는 가운데 평생을 호령하던 노황제의 거륜제가 마침내 옥새를 내려놓습니다. 할아버지 강희제의 재위 기간인 61년을 감히 넘길 수 없다며 재위 60년 만에 스스로 황위에서 물러나 태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물려받은 새로운 황제 가경제의 눈앞에 놓인 제국의 현실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거륜제는 물러난 후에도 화신을 품에 끼고 여전히 막후에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가경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3년 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껍데기 황제로 살아야 했습니다. 가경제는
밤마다 양심전의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멀어 키워준 저 탐관오리 화신을 내 손으로 반드시 반칼에 베어버릴 것이다. 저자가 가로챈 제국의 명추를 내 반드시 피로써 되찾아오고야 말겠다. 운명의 날은 거룡제가 89의 나이로 마침내 숨을 거두면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부모하자마자 가경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번개처럼 군사들을 움직여 화신의 대저택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황제의 체포명령이 떨어지자 천하를 주무르던 화신도 단 하루 만에 차가운 포졸들의 밧줄에 묶여 지하 감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가경제는 화신의 눈앞에 무려 20가지에 달하는 대역죄상을 들이밀며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선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제국의 국고를 통째로 도둑질하여 네 주머니를 채웠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으로도 부족하다. 화신의 집안 창고를 열어젖힌 관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국고의 몇 배에 달하는 은화와 보석들이 쏟아져 나오자 황실은 화신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그에게 가차없이 하얀 비단 자결용 줄을 내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제국의 고열을 짜내던 괴물의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신 한 명을 처단했다고 해서 이미 깊숙이 썩어버린 제국의 골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걸륭제가 남겨놓은 화려한 번영의 유산은 실상 사치와 부패 그리고 백년교의 난으로 탕진해버린 텅 빈 국고뿐이었습니다. 가경제는 아버지가 누렸던 황금빛 전성기를 되찾기 위해 근검절약을 선포하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이미 관료사회 전체에 번진 매관매직과 타성의 고름은 짜내도 짜내도 끝이 없었습니다. 팔기군은 여전히 총을 잡을 줄 몰랐고 지방의 관리들은 백성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130년간 대륙을 찬란하게 비추던 대청제국의 대전성기가 거룡제의 죽음과 화신의 몰락을 기점으로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저물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조선 역시 이 거대한 대륙의 침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연경을 다녀온 실학자들이 청나라의 강성함을 배우자고 울부짖었지만 조선의 조정은 순조의 즉위와 함께 안동 김씨를 비롯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의 지옥 속으로 전격 진입했습니다. 자금성의 탐관오리 화신 때문에 썩어 들어갔듯이 한양의 조정 역시 세도 가문들의 매관매직과 삼정의 문란 속에서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대륙의 거대한 맹주와 바다 건너의 조선이 모두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동력을 잃어버린 채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동반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희, 옹정, 걸륭 3대가 일구어낸 청나라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130년의 대전성기는 쓸쓸한 어둠 속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거대한 대국이었지만 내부의 기둥들은 이미 부패와 무능으로 하얗게 조비 먹어 한 번의 충격에도 무너질 준비를 마친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이 깊은 침체와 도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바다 너머 저 멀리서 아편이라는 치명적인 검은 독약과 시커먼 증기선 한 포를 앞세운 서구 열강의 거대한 칼날이 제국의 목덜미를 겨누며 무섭게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